네, 바로 저 좋은 불평등, 저 책이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요즘에 강남과 광화문 교보에 되게 자주 가거든요. 내 책 제대로 서 있나? 몇 인가?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근데 저 책이 요즘 굉장히 자주 보이더라고요. 좋은 불평등. 순위권에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 이제 1프로 TV에서 나오셔서 불평등 시리즈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 보면은 저 제목만 봐도 되게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이제 불평등은 원래 별로 안 좋은 거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좋은 불평등이 있다는 거. 예, 그거 이제 1프로 TV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 예, 뭐 일단 이런 부분들 컨텐츠가 다양하게 뭐 제공되면서 저희가 시간만 좀 내서 열심히 좀 찾아보면 또 네. 시장에서 좀 좋은 컨텐츠를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열심히 찾아보시면 좀 좋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쵸. 예. 지금 뭐 서점 가시면 네. 몇 위세요? 지금 책 나오신 게? 아, 교보에서 지금 3위에서 4위로 밀렸어요. 아, 3위에서 4위. 아, 제가 또 많이 좀 사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 김난도 교수님의 책이 네. 나오셔가지고 네. 도대체 이건 뭐야 하고 봤는데 네. 근데 또 그 책도 재밌더라고요 또 오늘. 그래서 이제 제가 거의 오른손이 살 뻔했는데 네. 왼손이 막았죠. 이제 경제자에만 하면서 네. 네, 막았는데 네. 네. 그 나중에 경제자 아니면은 사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좋은 책은 또 뭐 오른손이 나가다가 왼손이 막더라도 또 아, 사야죠. 그래도 어떻게 4위 저자가 1위 거를 삽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게. 아, 안 되죠. 1위 네. 가야 되니까. 아, 1위 가야죠. 아, 네. 네, 그렇죠. 좋습니다. 뭐 어떤 저도 이 화이팅 하실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드리고 싶고요. 네. 뭐 이번 주말 어떻게 지내세요? 아, 조금 전에 그 LCC 얘기가 잠깐 나온 것 같았는데 네, 네. 저도 이제 그 주식을 위해서 또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갑니다. 네. 일본에요. 네. 네. 지금 거기 거의 뭐 풀부킹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온라인 체크인을 해보니까. 네네. 그리고 심지어 이게 가격이 왕복이 70만 원이 넘거든요, 이게. 근데 그래도 풀부킹이에요. 네. 비자 열렸다고 다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일본 쪽에 항공 예약해가지고 이제 좌석이 98% 정도 차고 간다니까 네. 거의 만석으로 보면 되는데.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주에 대한 뭐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는 국면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뭐 항공주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게 또 유상증자를 일부 종목들이 좀 했지 않습니까? 아, 그 저기 LCC 쪽에서 아니면 네, 어디요? 뭐 네네. 그런 쪽에서 이제 유상증자를 또 띄운 쪽도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자본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서 이게 좋아지는 건 맞는데 또 이제 주식 면에서는 좀 그런 리스크도 좀 있어 보이는 쪽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 아주 서퍼링을 많이 해가지고 네. 그걸 지금 간당간당 버티기 되나 이런 거네요, 그죠? 네, 네. 뭐 그래서 조금 뭐 그 만약에 일본 다녀오시면서 그 인천공항의 이런 분위기나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면세점 LCC 이런 거요, 면세점 그죠? 분위기나 이런 네네. 것들을 다음에 한번 직접 좀 체험해 보시고 또 한번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저 같습니다. 인천공항에 사람들이 너무 미어 터지나 이런 거 네, 봐야죠. 그럼요. 네. 그런 게 지표잖아요. 우리가 이제 시장을 봤을 때 그렇죠. 네. 주식에 대해서 이제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네. 좀 보시고 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또 그런 것들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 근데 저도 여행 가고 싶네요. 여행. 그렇죠. 네, 또 같이 가셔야죠 또. 뭐. 같이 네. 가야죠. 우리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일부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뭐 브이로그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 맞다. 그거 매주 나오는데 매주 까먹고 있었네요. 그거. 네. 언제시죠? 네. 그 말씀도 하시는데 네. 우리 뭐 어디 같이 놀러 가가지고 이렇게 브이로그도 실시간 브이로그 한번 할까요? 그럼요. 네. 네. 어떤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을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뭐 그러고 있기 때문에 네. 어디 뭐 많이 놀러 다니기 좀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작가님하고 저하고는 또 자주 뵈니까 아, 그렇죠. 네. 네. 다 이게 주식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알코올을 마시면서 이제 네. 식품료도 분석을 하고 네. 식품주 분석, 네. 네. 또 그렇죠. 그 놀러 가면서 네, 레저, 뭐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다 분석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 뭐,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뭐 많이 여쭤보신 분들이 있겠는데요. 뭐 아무튼 뭐 저희가 여러 가지 뭐 경험했던 것들, 뭐 재밌는 것들이 있으면 다음에 뭐 피부과도 한번 가야죠. 피부과 제가 사실 주말에 한번 잠깐 갔다 왔습니다. 아, 갔다 오셨어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제이시스 메디컬인가 그거 나왔을 때 네, 되게 네, 반가웠어요. 네. 그거 제가 받은 것 같거든요, 이거는. 아, 포텐자. 아,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이시스 메디컬 포텐자 아닙니까? V빔. V빔 레이저? 그건 딴 건가요? V빔 레이저는 수입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해외 브랜드일 거고요. 수입이었어요? 네, 네.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V빔 레이저를 받으셨다고요? 네네.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그 제이시스 메디컬은 이제 아마 포텐자일 거예요. 아, 네네. 네. 아, 그건 제가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보통 보면은 뭐 V빔 레이저 그다음에 포텐자 맞으시고 뭐 울세레까지 하시면은
되죠. 그게 네. 이제 보통 보면 여배우 패키지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지난번에 저 한번 해주셨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뭐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아프지 않더라고요. 네네네. 아프지 않아서 상당히 좀 괜찮았는데 다음에 꼭 저를 한번 또 데려가 주시면 저게 사실 좋겠습니다. 꽤 무섭거든요. 이제 피부를 지지는 것 같으니까 지금 푹푹푹 하잖아요, 근데. 네네. 근데 뭐 아프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분이니까 네. 굉장히 좀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요즘에 시장 때문에 피부도 안 좋아지고 되게 힘듭니다. 이 스트레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도 좀 많이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가님만큼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네, 좀.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제 시장 관련해서 이제 심층 인터뷰 시간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은 오실 분이 이제 정광우 전 펀드 매니저신데 상당히 인사이트가 좋으신 분으로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은 어렵게 또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 매크로 이야기를 오늘 좀 들어볼 텐데.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 하셔야죠. 네, 86번가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86번가.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뭐 아직 못 뵀는데 그 유튜브를 못 봤습니다만 아이고. 한번 꼭 제가 찾아서 한번 뭐 주말 사이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오셨는데요. 오늘 한번 또 모셔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광우 전 펀드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뭐 급하게 오셔가지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예. 뭐 혹시 뭐 물 한 잔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예. 준비해 주셔가지고요. 잠깐 좀 드시면서 숨도 좀 고르시죠. 이게 예. 숨을 안 고르시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 이 그냥 사운드로 들으시는 분은 약간 얼굴이 빨개집니다. 이 숨소리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 방송이 조금 이게 느낌이 다르다 그런 분도 많으신데 좀 천천히 심호흡하시면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장이 좀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딴 걸 떠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오늘 느낌만 딱 놓고 보면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급반등이 나왔는데 네네. 어떠세요? 이제 너무 좀 한쪽으로 매매들이 쏠려 있었던 게 좀 되돌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내 시장을 봐가지고서도 옵션 쪽에 보면 원래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뭐 풋에 대한 포지션이라든지 아니면 콜 매도 이런 게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보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 쪽에서 풋 쪽에 끌려 들어간 자금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비록 CPI는 예상보다 높게 나오기는 했지만은 뭐 이제 워낙 하락 배팅이 크게 있던 것들이 좀 되돌림이 있으면서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을 위로 많이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일시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이게 좀 반등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늘 그래서 준비한 내용이 그러면은 이게 시장에 우리가 뭐 이걸 바닥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은 모두가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부분이 되니까는요. 그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닥을 뭐 아직 지났다 이렇게 좀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 자료를 한번 저희 봐주시면은요. 제가 봤었을 때 우리 증시 기준으로 했었을 때 과거에 바닥이 나오던 그런 시점에서는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해봐도 딱 그렇죠. 이게 각종 뭐 그런 좀 못 견디는 그런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 또 그때에 현금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이 가격은 좀 좋은 가격이야 하면 매칭이 되면서 거래가 많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증시가 30% 이상 빠졌을 때 위기가 왔었을 때를 보게 되면 시총 대비해가지고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대비해서 양시장의 거래 대금의 비율이 좀 많이 높아졌었습니다. 좀 일간인가요? 주간인가요? 기존에 저거는? 일간으로 해가지고요. 최저점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일을 해가지고서 한 것입니다. 네네. 네, 그렇게 했었을 때 평균적으로 한 1.35% 정도. 우리가 뭐 요 이외에도 이제 IT 버블 때도 있었고 그런데 요 비슷하게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려해가지고서 지금 시총을 대비를 해보면은 25조 이상 이 숫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2에서 13조 정도의 거래 대금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눈높이를 낮춘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한 20조 정도는 나와야 우리가 좀 거래가 터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나오기 전에는 조금 뭐 소위 말하는 매도 클라이막스나 이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결국에는 안 좋은 일은 분명히 이제 언제나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그 안 좋은 일에 대해 갖고서 수치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인플레이고 그러면 인플레를 걱정하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좀 침체에 깊게 빠지지 않을까를 걱정을 하는 건데요.
미국 기준으로 봤었을 때 1950년 이후로 해가지고서 경기 침체에 빠졌을 때 평균적으로 S&P 500이 32% 정도가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값으로 따지면 한 28% 정도인데요. 지금 증시가 참 재밌는 부분이 어저께 S&P 500이 시작하자마자 확 빠졌다가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점이 27.5여서 사실 지금 중간값 정도에서는 그걸 한번 만났다가 반등을 한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은 거의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또 그 우리가 깊은 침체라는 것도 사실은 또 영 저희가 시나리오를 배제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평균값 정도를 좀 우리가 보고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5%더 빠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예. 그러니까 과거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면 그게 우리 증시하고는 무슨 상관이냐라고 해서 보면은 우리 증시도 하락을 할 때에는 미국하고 하락하는 폭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IT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우리가 이제 57% 뭐 37% 이렇게 빠졌었는데 그때 미국도 보시면 뭐 51, 58, 35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하락폭을 보는 것은 뭐 우리의 하락폭이랑 거의 뭐 진배 없다.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미국 쪽이 지금은 사실 우리보다는 좀 덜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바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 그런 입장이고 추가로 이제 요 자료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증시에 대해 가지고서 많이들 좀 그 왜 이렇게 우리가 더 빠지지 빨리 많이 빠지지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날짜까지도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저점으로 갈 때 고점이 나오는 날짜 자체가 미국보다 항상 우리가 빠릅니다. 물론 이제 금융위기 때는 우리가 조금 더 느린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미국의 금융위기 고점일 때에 대비해서 11월 1일이 2007년 11월 1일이 한 1점 몇 프로밖에 더 안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이땐 고점이 나왔고 다른 때에는 우리가 고점이 빨리 나왔고요. 그리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저점도 우리가 빨리 나왔습니다. 저 조금씩 빨리 나오네요, 그죠? 보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저점에서 2배를 반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역시나 우리가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도 더 빨리 빠지고 맞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것도 이제 저점 그 최저점도 한국이 먼저 오고 오르는 것도 더 빨리 오른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과거에 매니저할 때 보면 한국 증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 소위 민감주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글로벌에서 증시이고 그렇다 보니 안 좋아진다 싶으면 제일 빨리 빠지고 이게 좀 바닥 잡고 올라가네 싶으면 제일 먼저 오르는 특징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는 이번에도 그냥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또 우리가 리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다. 뭐 그렇게 좀 관점을 보시면 한국 증시를 조금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오랜만에 컨택이 좀 해야겠네요. 그 저도 이거 분석을 해보니까 보통 한국이 미국보다 한 달 정도 더 빠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한국이 오르기 시작하면 한 달 후에 미국도 따라오르고 한국이 꼬꾸라지면 한 달 후에 미국이 꼬꾸라지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런 좀 특징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이제 뭐 평균치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사실은 뭐 조금 왔다는 느낌은 들 수 있는 뭐 지표일 것 같긴 한데 네.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S&P 500 기준으로 본다면 두 가지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S&P 500 기준 한 3,500 정도 수준에서 반등이 나온다는 의견도 있고 여기서 더 밀려서 한 3,100 정도는 가야 이번 사이클의 바닥 정도를 볼 수 있다는 두 가지 의견이 좀 있어서 사실 뭐 어떤 게 맞을지는 사실은 아직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네. 평균적인 하락 뭐 추세라 본다면은 뭐 그 하락폭은 이제 일정 부분 또 왔다고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뭐 경기에 대한 침체 이슈가 뭐 짧게 그리고 아주 얕게 올 것이냐 아니면 네, 이게 네. 더 깊게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미국으로만 쏠리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뭐 네, 네. 전쟁도 아직은 안 끝나고 질질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식물 경제의 타격은 또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보수적인 의견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단순히 뭐 평균치로 그냥 과거치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좋은 어떤 사례일 수도 있는데 또 이 상황이 또 과거의 평균과 똑같이 간다라고 또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어떤 뭔가 모멘텀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게 뭔가 확인될 때까지는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들긴 하거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이게 저희가 소위 말하는 요즘에 유행하는 뭐 마일드한 침체인지 깊은 침체인지 네.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서 또 하락폭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처럼 많이 빠진 이후에는
사실은 또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든지 수급이 꼬여가지고서 일시적으로 급락을 하는 경우들도 나타납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예상하는 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밸류에이션 지표를 가지고서 이거를 설명하기가 과거 사례들을 보면 생각보다는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좀 발견해낸 것이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거래가 좀 터져야 된다. 하락 이 마무리 단계에선 거의 거래가 터지더라이고요. 또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면 그럼 이제 거래가 예, 예. 터지면서 마지막으로 한 방 내려가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면 그게 진짜 반등이라는 건가요? 그 뭐 두 가지 다가 나타날 수 있는 아, 것이죠. 정말요? 네. 예, 어쨌든 거래가 터져야 되는 것이 뭔가 좀 전제 조건이다. 또 예. 예를 들어서 막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급락하는 시기에 거래가 터지는 것도 그게 네, 그것도 네. 그것도 터지는 거죠. 맞습니다. 터지는 걸 예, 볼 수 예. 있나요? 아,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안티클라이맥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근데 보통의 매도 클라이막스에서는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요즘보다 더 높아져야 되나요? 지금도 상당히 그- 높은 것 같네요. 지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요. 네. 과거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 과거에 그 위기를 겪었던 당시 뭐 코로나 금융위기 카드 사태 IT 버블 저런 거 너무 좋다. 콘트형. 네. 네. 네,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봤었을 때 2000년 이후로 우리 거래일수 총으로 따지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3% 더 빠지거나 플러스 3% 이상으로 오르는 이런 거래일수가 전체 거래일수의 5%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위기가 이렇게 왔었을 때는 그 위기 최저점이 전후 상겨 이제 6개월이죠 토탈에서 그걸로 봤을 때는 3배 정도 3% 이상으로 변동한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그 요거 약간 더 좁혀서 2%로 변동성을 마이너스 플러스 2%로 놓고 보게 되면 원래 우리 증시는 이제 열흘 정도 중에서 100일 정도 중에 12일 정도가 그래야 되는데 이보다 한 거의 한 3배 가까이 많은 31% 정도의 2% 이렇게 거래가 되는 날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이만큼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일단 요즘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저게? 하면? 요것보다 조금씩 낮습니다. 근데 요 뒤에 자료도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더 이제 아주 좁힌 거죠. 최저점의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개월을 해가지고서 자료를 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3% 이상으로 움직인 날이 29%나 되고요. 그러니까 거래 중에 3일 중에 하루는 3%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움직여야 되고 2% 이상 움직인 날은 거의 절반입니다. 45%. 오. 그래서 요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향해 가는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만큼의 변동성까지는 우리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바닥이라는 거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건 예상하는 순간 틀리는 건데 그런데 뭐라도 하나 잡자고 해보면은 마지막에는 결국은 수급의 영향이 제일 크더라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랬을 때 힌트들이 뭐 거래 대금이나 높은 변동성이나 뭐 이런 데서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시고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럼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결국은? 네, 향해 가고 있고 그 시기가 멀진 않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완전히 우리가 이걸 뭐 해서 클라이막스 지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과거랑은 조금 사례가 다르다는 것이죠. 예. 이제 11월 달 이번에 이제 FOMC에서 75bp 인상 뭐 거의 뭐 사실로 가는 분위기인데 확정적인 네. 근데 1%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12월도 지금 75bp 또 이제 갈 수 있다 이야기까지 나오고 뭐 최종 터미널 금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4.75까지도 이제 올라간다. 뭐 그러니까 이제 더 일부에서는 5%까지 이제 최종 금리를 말하는 쪽도 있습니다. 이번 11월, 12월에 그 FOMC의 어떤 스텝이 어떨 것인가. 물론 11월은 75bp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오는데 12월 뭐 그리고 내년 1분기 정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75bp가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1월요? 예.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 사이 나오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게 마지막 데이터였는데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뭐 한 달치가 약간 더 높았다고 해서 바꿀 이유도 없고 반대로 이번 달 게 약간 낮았다라고 해서 75를 내리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제 지금 뭐랄까요 뭐 논란이 될 만한 건 오히려 12월이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왜 그러냐면은 11월 초에 고용 데이터 나올 것이죠. 그 다음에 11월 중순에 CPI가 또 나올 것이고 12월 초에 고용 데이터, 그 다음 12월 중순에 CPI를 보고 하루 뒤에 FOMC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두 달치 정보를 보고서 더 많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나온 거 한 달치 정도를 가지고 왜 여기에서 시장에 좀 본인들이 뭔가를 더 타이트닝하거나 이런 사인을 줘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정책적 리스크가 좀 더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이제 점도표를 했던 거를 한번 저희가 봤었을 때 요번에는 조금 이제 그 합리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자료를 보시면 연준에서 분기 말마다 FOMC가 있으면 그때 경제 전망하고 점도표를 내게 됩니다.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번이 처음으로 합리적으로 나왔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 예상 본인들이 찍은 이제 기준금리 하고요. 그 다음에 예상 그 PCE 물가지수 요거의 격차를 보게 되면 금리가 물가보다 낮았었어요. 작년 말만 해도 예상치가 올해예요. 그러다가 역전을 하고 지금은 그 기준금리가 물가보다 1.8% 정도 높게 본인들이 예상하고 점을 찍어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적절한가를 해보면 과거에 이게 1960년 이후부터 해서 미국의 뭐 FFR을 이제 그냥 기준금리라고 편의적으로 해놨을 때 PCE 대비 해가지고서요 한 1.5에서 1.6% 정도 평균적으로 금리가 더 높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뭐랄까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이 됐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는 인플레가 있던 기간도 있고 없던 기간도 있고 그거를 그냥 뭉뚱그려 봤을 때 연준은 평균적으로는 한 1.5에서 6 정도는 높게 가져갔었던 원래 조직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계속 낮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목표치를 딱 제시한 게 그보다 평균보다 높은 1.8을 이번 타이트닝 사이클에서 처음으로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물가 쪽에서 추가적으로 너무 업사이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연준이 이번에 제시했던 9월 달에 그 터미널 레이트는 제 생각에는 굉장한 합리성이 일단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뭐 지표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거기에서 일단 지금 나온 걸로 12월에 원래 얘기한 것보다 더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은 아직 들지 않습니다. 그 왜 요즘을 1970년대랑 비교하는 사람들이 또 꽤 많잖아요.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것도 있었고 인플레도 높았고 금리 많이 올렸고 그리고 10년 동안에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이제 마이너스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뜬금없이 요즘 이제 레이 달리도 튀어나와가지고 야 이제 당분간은 주식 시장이 오르기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그래서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70년대와 지금을 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네, 그래서 지금 70년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온 게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와 재밌다. 예, 그 파란색 선이 물가고요. 빨간색이 S&P 500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빨간 선만 딱 보시면 70년대 끊어 보시면 주식시장 진짜 재미가 없었어요. 특히나 물가가 높은데 주식이 못 올랐으면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된 거죠, 사실. 그렇죠. 그냥 얼핏 보면 40% 오른 것 같은데 이제 물가가 그때 엄청나게 높았으니까 사실 마이너스가 난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뒤에 이게 사실 80년대 올랐던 게 좀 들어와 있어서 그런 것도 네. 있고요. 그렇네요. 네. 근데 이게 보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70년대를 생각하면 70년대를 보통 하나로 보세요. 굉장히 물가가 높았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주식시장은 지속적으로 나빴던 시기로 보시는데 사실은 보면 그 사이에서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물가가 오를 때에는 주식이 빠졌고요. 네. 그리고 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주식은 또 올랐다라는 겁니다. 네. 이걸 이제 숫자로 해서 보여드리면 세 개 구간 중에서 첫 번째 구간인 1970년대 초반 이때에 그 마이너스 한 30% 가까이 나왔습니다. 증시가. 그리고 4달 정도 상간을 두고서 그 물가 고점하고 증시 저점이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물가가 이때 6.4% 최고를 찍고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반등을 해요. 57%. 이 사이에 물가는 3% 아래까지도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물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죠. 이때 1차 오일 쇼크가 겹칩니다. 그래서 물가가 무려 12%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오호. 그 사이에 증시가 43%가 빠집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12.2에서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 또 증시는 다시 오릅니다. 그러니까 57% 오르는데 이때 CPI의 저점이 6.2로 높습니다. 네. 근데 내려오고 있다는 거에 그때 당시에 많이 환호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좀 놀랍게도 물가가 오를 때 오히려 증시 올랐었고요. 물가가 내릴 때 증시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세 구간으로 나눠서 봤었을 때 물가가 생각보다 오르고 나면 내려왔었고 그때마다 증시는 2번은 반응을 해줬고 다른 한 번은 아마 이때는 뭐 폴 볼커가 워낙에나 인플레 파이팅을 해서 그 점에서 투자자들이 안도감을 느끼고 미리 좀 베팅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때는 오히려 동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70년대를 우리가 하나로 딱 보시기보다는 좀 나눠서 그리고 여기 내에서도 뭐 마이너스 3, 40 플러스 5, 60의 움직임들이 큰 움직임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또 이 상승 나올 때 못 먹으면 많이 괴롭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번에 이제 그 CPI를 보면 헤드라인 수치가 조금 빠지긴 했지만 코어 쪽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뭐 렌트라든지 이번에는 이제 교통 그다음에 그 의료 이런 쪽이 또 많이 서비스 쪽으로 많이 전가가 되면서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네. 더군다나 이제 유가가 좀 빠진 듯 하다가 다시 좀 약간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또 이제 $80 아래에서 또 이제 고개를 들고 살짝 올라갈 듯 말 듯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렌트 같은 경우는 뭐 집값 자체는 뭐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지만 렌탈비라는 것이 되게 오랫동안 이제 후행되기 때문에 네네. 렌탈이 당장은 안 떨어지고 있고 보통 뭐 최소한 1년 이상 그 이후에 이제 렌탈 비용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CPI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당장 좀 이렇게 뭐 빠지는 속도나 이런 것들 되게 느리면서 꽤 오랫동안 인플레가 이렇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원래부터 이게 경기가 침체가 오거나 말거나 렌트비는 항상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렌트비가 올라가냐 혹은 떨어져야지만 이번에 증시가 반등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오름폭이 줄어들기만 해도 생각보다 증시는 반응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일단 올 초에 2월 달에 나왔던 이번에 이제 그 레리 서머스의 논문인데요. 서머스가 이번에 뭐 아주 잘 맞췄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이 2월 달에 엄청나게 높은 인플레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주요 논거로 사용한 것이 렌트비였습니다. 렌트비는 그 집값에 후행을 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렌트비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자료에서조차도 그 오름폭의 피크를 치고 내려오는 걸 올해 4분기로 봤습니다. 올해 4분기. 예. 그래서 10월부터 내려올 걸로 예상이 그 자료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유수의 IB 쪽에서 쓰는 자료들도 보면은 요즘에도 뭐 여러 개들 가져가서 쓰시던데 그게 보면은 당장 다음 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오름폭의 강도 자체는 이제는 4분기부터는 내려오는 걸로 공이 다들 그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도의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렌트비도 제가 볼 때에는 피크를 쳤다. 그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는요. 그런 첫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CPI가 뭐 마이너스를 가야지만 인플레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높았던 거에서 한 절반 수준으로만 내려온다고 해도 증시는 과거에 반응을 해줬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점을 봤었을 때에는 너무 많이 내려와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조금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고요.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그 우리가 이번 그 높은 인플레 시대에서 70년대하고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코로나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던 거. 사실 이번에 이렇게 높은 인플레가 왜 왔을까 했을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요. 뭐 아니면은 다른 이유들도 여러 개가 있겠죠. 그동안 쌓인 요인들이 된다라고 하겠지만 또 이제 사람들이 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망 교란 문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중고차 값의 경우에 뭐 이건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맨하임 인덱스는 이미 떨어지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CPI 중고차는 지금 덜 떨어졌다. 네. 그런 점들은 뭐 결국은 떨어지지 않겠냐이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또 영향을 줬던 요소가 해상 운임이 너무 올라갔던 거라든지. 근데 그게 뭐 SCFI는 지금 5천 넘어가던 게 2천 아래로 2천 아래로 떨어졌죠. 반토막 됐죠, 그죠? 네. 네, 항공도 떨어졌죠. 근데 이거를 실제로 산업계에 있는 기업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했을 때 과거 같으면 스팟으로 많이 운영을 해서 내려갈 때 이게 즉시 반영이 됐는데 작년하고는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는 스팟이 아니라 조금 더 장기로 잡아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 관련된 업체들이라든지 우리나라에요. 아니면 매트리스를 하는 업체나 그런 다양한 업체들의 이야기 자체가 뭐냐면 내려오는 즉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8, 9월 정도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 4분기에 그 내려가는 것이 온전히 반영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네. 그래서 이 시차가 있는데 뭐 약간 착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저게 내려오는데도 왜 물가가 빠르게 안 내려오지? 인데 네. 실은 그게 그 사이에 바뀌게 된 그런 계약 조건 이런 것들 영향이라 제 생각에는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이제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이걸 봐주시면요.
이게 이제 연초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이게 약간 논란이 됐던 자료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전에 CPI가 워낙에나 치솟다 보니까 각종 이제 여기 구성 요소들의 웨이트가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2022년도 CPI 구성 요소들의 가중치를 바꾸자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거든요. 네. 그 대대적 개편을 했을 때에 개편한 그 자체만으로 요인이 향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이게 왜 논란이 됐었냐면 이쪽에 보시면은 앞쪽에는 이렇게 바꾸게 되면 오히려 더 높아진다는 거죠. 플러스 영역에 있죠. 근데 그 올해 딱 마이너스 들어가는 게 10월치부터거든요. 그러고 내년도에는 마이너스가 심합니다. 바꾼 것 하나만으로요. 가중치를. 근데 뭐를 바꿨길래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중고차가 원래 2% 중반대 웨이트 차지했는데 4%로 올려버리고요. 아, 네네. 네, 근데 너무 올라가면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점들을 이제 여러 개를 바꿨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왜 논란이 됐냐면 딱 중간 선거 즈음하고 대통령 입장에서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선거 있기 전에 엄청나게 내려가는 쪽으로 웨이트를 바꾼 거 아니냐. 뭔가 그런- 이제 조작을 해서 네네. 유리하게. 예. 예, 똑같아도.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나온 말이 이렇게 돼버리면 상반기에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높은 인플레가 오게 된다. 네.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음. 지금 당장이 걱정인데라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건 이미 다 버텼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래서 네. 보시면은 지금부터가 요 계산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면 오는 10월 거 그게 11월부터 데이터가 나오겠죠. 네. 거기서부터는 이 가중치 바꾼 게 이제는 음의 효과를 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있대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월 달은 75bp 인상이 이제 거의 확정적이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네. 12월까지도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그런 4분기 데이터를 의존해서 내년 1분기 즈음에 가서 뭐 네네. 패드가 약간 피벗이라 그럴까? 네, 뭐 네. 금리 인상폭도 좀 줄이거나 뭐 이런 쪽의 네. 변화가 4분기까지는 네, 패드가 뭔가 하기에는 데이터 의존적인 성향이 원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보이는 4분기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내년 1분기 정도 돼야지만 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당겨서. 예, 예. 예. 또 이제 자료를 하나 보시면 아마 이것도 너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ISM 제조 PMI 그 물가 지수하고 그 다음에 CPI하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 그 6개월 정도 ISM이 선행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드디어 꺾였네요, 근데 쟤는.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 이제 어제 나온 숫자가 여기 반영이 안 돼서 그런데요. 그 요까지 했을 때에는 생각보다는 내려가는 폭이 굉장히 빠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뭐 당장 그래서 다음 달부터 엄청 내릴 거냐 그건 알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저한테 누가 만약에 뭐 6개월 뒤에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하면 많이 내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대답을 드릴 것 같아요. 네, 네. 그 실제로 요 ISM 같은 지표 같은 경우는 역사 상당히 깊어서 70년대도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인플레가 있던 시대에 잘 작동을 했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이게 70년대 자료인데요. 70년대 보시게 되면은 요 빨간색이 그 물가 지수입니다. ISM에. 그리고 요 파란색이 실제 우리 CPI 했을 때 6개월 시차를 뒀을 때 이게 거의 맞아 들어갔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번에도 일단은 확률에 좀 기대 가지고서 내려갈 가능성이 생각보다 빠르다. 여기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라는 게 첫째고요. 네. 그다음 연준이 보는 게 또 하나가 고용이지 않습니까? 네, 네. 고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게 되면요. 수행 지표 아닌가요, 그거는? 고용도 또 이제 좀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월별 고용 증가도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그 잡 오프닝이죠. 졸지에서 나오는 구인 이게 또 관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인을 역축으로 지금 돌린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해보면 2000년부터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거의 뭐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최근에 구인이 100만 이상 갑자기 감소를 했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여기 지금 요 자료를 보시게 되면 그 최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내려왔고 구인은 이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그렇죠. 것이죠. 네, 네. 예, 그렇게 됐을 때에는 아무래도
이쪽이 더 이제 실업이 더 올라가는 쪽으로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폭 자체가 상당히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생각보다는 요것도 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라서 음. 아마 앞으로 보실 때 주요한 데이터로 저는 매주 목요일에 나오게 돼 실업 데이터 보시는 게 좀 주요할 것 같다는 그런 좀 생각이 있고, 그게 반영이 된 게 지금 미국에서도 제일 좀 배어하게 보는 데가 사실 BOA이긴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이긴 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들이 반영해서 최근에 딱 졸츠 나오자마자 쓴 자료에서 어떻게 됐냐 하면은 고용 증가폭을 엄청나게 이제 배어하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4분기 12월 정도 되면은 거의 제로까지 증가 없는 것까지도 갈 수 있고, 네. 내년 1분기에는 순증가가 마이너스로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봐서는 이렇게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게 있냐면, 고용이 생각보다 빨리 내려가 버리면 연준 입장에서 너무 편해지는 것일 그러겠죠. 거고요. 네. 그리고 고용에 대해서는 좀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은 지난달에 한 26만 얼마가 증가를 했죠. 네. 근데 몇 달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그 사설을 쓴 게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경제 되게 강한데 경제는 뜨거우면 열기는 가라앉게 된다. 근데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과정에서 평균 고용 증가 폭이 월별로 15만까지 내려오는 건 너무 자연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딱 받은 느낌이 파월 의장한테 15만까지 내려와도 된다. 내려라. 거기까지는 타이트닝 열심히 해라. 음. 그 이하는 근데 군 이제 고용이 줄어들게 되면 인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 이하는 나도 조금 그렇다. 15만 가이던스를 준 거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실 때 만약에 월간 순증이 15만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연준이 적극적으로 방향을 되돌릴지도 모른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간에서는 뭐 실업률이 이제 지금 3%대 중반 정도 수준인데 역사적으로 낮은 국면인데, 이번 국면에서는 뭐 실업률이 한 4.5% 정도까지는 가야만이 좀 연준이 좀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뭐 그런 말도 사실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연준이 이번에 네. 9월달에 경제 전망 낼 때에도 본인들이 그렇게 냈죠. 4% 이제 거의 중반이 되도록 네, 네. 실업률 증가할 거다 네.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서 Q&A 때 기자분들이 그러면 침체를 지금 용인하겠다는 거냐, 이런 질문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된 맞아요. 계기가 되었었는데요. 네. 근데 과거에 미국이 침체에 빠졌을 때를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절대 레벨 자체보다도 뭐 어떤 때는 실업률이 2%대일 때도 있었습니다. 네. 미국이. 네. 근데 거기에서 저점 대비 최저점 대비해서 0.5% 포인트가 올라가면 그 이상 올라가면. 예, 그러면 음. 평균적으로는 침체가 네, 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3.5니까 네. 4.5까지가 아니라 4%면 4%만 이제 돼도 침체가 오는 건가요? 네. 예, 그럼 뜨거움이 많이 꺾이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사실 이제 말씀해 주신 게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우리 증시 밸류에이션도 사실 되게 낮은 편이잖아요, 사실. 네. 네, 그럼 네. 두 개가 합치면 어떻게 좀 반등이 좀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들어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지금 좀 단기적으로는 좀 일단 조심을 더 하자. 여기에서는 뭐 수급에 따라서 어떤 일이 추가적으로 더 아픔이 있을지 모른다인데, 근데 그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장기 침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아주 안 좋은 시각들을 가질 때에는 좀 용기를 내보자. 이제 장기 침체는 아닐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사실 오늘 드리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말씀해 주신 거 해가지고서는 좀 재밌는 걸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은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파란색이 코스피를 달러로 $1 환율 환산해 가지고서 나타낸 네. 겁니다. 네. 이렇게 나타냈었을 때 요 빨간색 선은 뭐냐면, 과거에 경제가 큰 폭으로 이제 주가가 빠졌을 때 그 저점들을 연결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우리 IMF 때, 그 다음에 IT 버블 때, 카드 사태 때, 그리고 금융위기, 코로나 이번입니다. 조금 더 남았네요. 조금 남았네요. 이게 약간 남았는데, 네. 요거를 이제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보면 숫자를 넣어보면 여기 네. 딱 맞는 레벨이 얼마가 되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 증시 더 내리면 환도 더 오를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1950에 1515를 넣으면 딱 요 라인에 닿는 숫자가 나오긴 합니다. 1950이요? 예, 코스피 1950. 1950에 환율을 1515원을 넣으면은,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차트가 뭐 정확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누군가는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신 분들이 분명히 그러겠죠. 존재하고 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는 잘 작동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되면 그리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 증시 매력이 그만큼 커졌다를 의미한다고 그렇죠. 봐요. 네. 그런 점을 봤었을 때에는 그 라인은 굉장히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단단한 락바텀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첫째 들고요. 네. 그 다음에 그거를 말씀 주신 밸류에이션하고 연결을 해보면 우리의 트레일링으로 해서요. 지난 2분기 지배주주 자본 기준에다가 코스피 거기다가 ROE를 8%를 해서 PR을 10배를 하면 2,000포인트 초반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설비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제조업체들이 경쟁력 있게 하면 경상적으로 올릴 수 있는 이익 수준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2,000 정도 수준은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좀 해볼 만한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또 좀 연관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환율하고 연관이 있어서 국민연금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해외 투자 중에서 환해지를 하지 않는 게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주식이나 채권이나 국내 해외 전부 다 안 좋았거든요, 올해. 전부 다 안 좋았는데 국민연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해서요. 국내 주식은 마이너스 15%인데 해외 주식은 마이너스 7%입니다. 상당히 선방을 했죠. 환 효과 때문이고요. 네. 국내 채권은 마이너스 3.45%인데 해외 채권은 플러스 2.17%입니다. 해외 채권이 그렇게 박살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벌었다는 거는 그 해증을 안 했다는 거네요, 그죠?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환율 때문에 그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영향을 받는 근데 거죠. 7월에 생각해 보시면 환율이 1,300원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낮았었거든요. 그러면 이 격차가 더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연금 같은 큰 이제 자금을 운영하는 데에서는 자산 배분 전략을 쓰기 때문에 목표 비중을 정해놓고 그걸 좀 추종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연초를 봤었을 때는 국내 주식 비중이 16.8로 올해 지켜야 될 비중 16.3보다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더 빠져버려가지고 15.2%. 그래서 목표 비중을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가 금액이 낮아져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1%포인트 이상 낮아져 있고 기금 자산이 900조가 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 9조 이상의 여력은 있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게 다시 시장이 좋아져서 원화가 강해지고 코스피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비중 조절이 돼버리고 그러겠죠. 네, 네. 뭐 그래서 평가 금액도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자동으로. 예, 네. 예. 그래서 그 금액 전체가 여력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지만 네. 어쨌든 환율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 봤었을 때에는 충분히 지금 국민연금도 이럴진데 해외에서 한국 쪽을 담아야 되는 그런 펀드들 입장에서는 여력이 좀 아무래도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이걸로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참고로 저기 있는 저 자산 배분을 그 개인 투자자도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한 네. 15%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분명히 실무 자산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그 네, 부동산 이런데.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제 생각에는 사실 자산 배분 전략을 쓰고 싶은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진 공부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에서 뭐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얼마나 한번 많은 생각을 분들이 하고 하죠. 네, 예, 그죠? 예. 그러면은 가장 좋은 제가 볼 때는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 주신 그 말씀은 일단 지금 현재에서 락바텀은 한 10% 정도 내외에 그 네, 아래쪽에 네. 대한 락바텀은 있다. 예. 그 정도까지는 락바텀으로 열어둘 수 있는 바닥은 있다. 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분석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어떤 지표상을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바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논하기 위한 환경들이 네. 예전보다는 조금 좋아지고 있는 모습으로 간다는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최근 보면은 이제 뭐 우리 뭐 아크 펀드를 하는 뭐 돈나무 언니도 있고 이게 국내에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좀 중점적으로 사고 있고 전기전자 섹터를 거의 뭐 한 9일, 10일 뭐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금 사고 있거든요. 이 기술주에 대한 뭐 시각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좀 버텨준다고 봤을 때 지수가 많이 빠지기가 좀 어려운 국면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 에너지솔루션 그 외에 뭐 일부 대형 IT주들을 좀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사주면서 안 빠지게끔 어쨌든 수급적으로 지금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이 좀 버텨준다고 하면 오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뭐 지수가 또 하방은 되게 또 맞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주에 대한 시각이 대형 기술주에 대한 시각이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기술주를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하나는 좀 하드웨어 쪽, 네. 하나는 플랫폼 기반에서 소프트웨어 쪽인데 제가 볼 때는 좀 하드웨어 쪽이 좀 편안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은요. 이것도 이제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봐주시게 되면 이번 증시 사이클만큼 코로나 때 이후만큼 소위 말해서 증시의 순환론이라는 게 좀 맞아 들어갔던 장세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장 기업이 계속 성장한다는 컨셉이 먹혔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뭔가 순환해서 뭐 금융 장세, 뭐 실적 장세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저희가. 네. 그랬을 때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이제 지금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네. 전 역시적 장세 거의 뭐 한가운데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전형적으로 이거를 설명해주는 클라이막스 때 나타나는 재고 조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건데요. 사실 이 주식 순환론이라는 말 자체가 어디에서 기인을 한 거냐면 재고 순환 주기를 보고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40개월 정도 되는 평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 3, 4년 정도 갖고 순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 이제 자료가 재고 조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었던 지난 분기에 월마트나 타겟 같은 경우에 네. 우리가 과잉 재고여서 이거를 이제 좀 재고를 줄이기 정상 재고로 줄여내기 위해서 할인 판매에 늘리겠습니다. 네. 그래 버리면은 마진은 나빠지고 실적은 많이 나빠지게 되는 그런 국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역시적이 돼 버리는. 생산도 덜하고요, 아무래도. 네, 네. 맞습니다. 주문 덜 내게 되겠죠. 최근에 보시게 되면 뭐 나이키나 마이크론이 재고가 너무 많이 늘어서 할인 판매 늘리고 향후 가이던스 이익 전망 낮추겠다. 이런 게 사실 전형적으로 역시적 장세, 재고 조정을 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총 재고입니다. 이게 미국의 총 재고이고 그게 이 주황색 선이고요.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이 파란색 선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코로나 네. 있기 전에 92년부터 해서 평균적인 이제 K거 증가폭을 선에 그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인 상황에서의 증가폭이고 이보다 높으면 좀 재고가 많다. 낮으면 재고가 적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보시면은 이게 거의 이 선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는 재고 순환 주기가 안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보시게 되면 이게 굉장히 급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초기에 불확실성은 정말 높았죠. 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바꿔야 된다는 말도 했으니까 아무도 오더를 안 냈고 네. 재고가 없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차이가 파란색과 주황색의 차이가 역대 최고까지 갑니다. 오호.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괜찮거든요. 경기가 주문을 막 내고 재고를 쌓고 팝니다. 근데 그런 좋은 시절이 계속될 줄 알고 재고를 더 빠르게 늘렸는데 어느 순간 경기가 꺾여버린 것이죠. 과잉 재고가 지금 남아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할인 판매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요 부분이 지금 극에 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요게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 뭐 재고 조정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역시적 장세가 그 즈음에서 클라이막스를 찍고서 우리가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에 오는 거는 금융 장세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러면 금융 장세라는 금융입니다. 거는 예, 이제 중앙은행들이 돈을 많이 푼다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의 말로 이제 바꿔보면 긴축의 강도가 낮아진다로 아마 예.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 막 풀진 않겠지만 덜 기축한다 이렇게. 예, 예. 네. 그리고 혹자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뭐 과거에 금리를 올렸다가 내리기 시작할 때가 진짜 위기가 찾아온다. 그죠. 네. 예, 그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이게 물가가 너무 높을 때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요 자료 다시 한번 아까 보셨던 자료인데요. 70년대 증시하고 물가 자료인데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 이때 당시에 CPI가 높았다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따라 가지고서 기준금리도 내려갑니다. 네. 근데 증시는 거기에 정직하게 반응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긴축을 해 나가다 멈췄다가 내리게 될 때 큰일이 발생하는 그런 거는 사실 2000년대 이후에 먹힌 거고요. 그 전에서는 그게 잘 작동은 안 합니다. 특히나 70년대 같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에는 더더욱이나 오히려 반대로 움직인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게 교과서적인 흐름이잖아요. 금리가 내리면 주가가 오른다라고 했는데 예, 그게 예. 사실 그러니까 최근 20년은 잘 안 먹혔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예, 근데 예, 이제 이런 식으로 물가가 높을 때는 다시 교과서적으로 금리 내리면은 주가는 그럴 수가. 오른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럼 뭐 연말까지로 좀 한정시켰을 때 뭐 우리가 내년 증시를 지금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단기적으로 4분기만 놓고 봤을 때 단기적인 리바운딩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현금을 좀 늘려야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뭔가를 사야 된다면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견딜 수 있는 섹터나 이런 쪽은 또 어떤 쪽으로 볼 수 있을지. 네, 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제 그 침체가 왔을 때 평균적으로 하락하는 폭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위로 갈 수 있는 그 기대값, 음. 아래로 빠질 때 기대값을 해보면 지금 해지를 할 때 기대값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진짜 적극 해지를 해야 될 때는 30% 빠지기 전에 해지를 맞아요. 적극적으로 이미 했어야 팔았었어야 된다는 되죠. 생각을 네,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제 안 좋은 쪽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건 큰 실익은 없을 것 같다. 저 맥스 10%잖아요, 그죠? 여기서 예, 이제 예. 사실. 네. 네, 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국내 증시로 봤었을 때는 저는 이제 해외랑 국내 봤었을 때는 앞서도 국내가 경기 민감이 높아가지고서 오를 때는 더 먼저 반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확률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국내가 좀 더 매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때 가서 주도할 만한 섹터나 기업 보시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좀 사이즈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은 지금 우리 증시가 조금 비대칭적으로 움직인 게 있어요. 공매도를 대형주는 할 수 있는데 중소형주는 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증시가 뭐 더 빠져서 공매도 전면 금지에 들어간다. 그럼 수급상으로는 대형주가 좋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빠져서 만약에 증한 펀드를 정말로 실행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것도 다 대형주 사주는 사실은 지수 그러겠죠. 올려주는 펀드거든요. 음. 그렇게 봤었을 때 사이즈 효과가 더 크게 혹시 작용하지는 음, 않겠느냐 음. 이번에는요. 음.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앞서 그 재고 사이클 말씀드렸지만 이번이 재고 사이클을 엄청 크게 겪는 거고, 네. 그러면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업종 중 하나가 사실 반도체입니다. 네. 그러면 안 좋았던 만큼 또 좋은 쪽으로 환호를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섹터이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대형주 사이즈 효과도 있는데 마침 거기에 영향 제일 많이 받을 게 하필이면 우리 증시 제일 크게 차지하는 또 반도체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쪽들이 제 생각엔 딴 데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 제 경험상 이렇게 큰 하락 후에는 대형 가치주가 대형 성장주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요번에도 그럴 것 같습니까? 어때요? 네, 사실 그 코로나 때를 제외하면은 거의 그랬었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너무 빨리 떨어졌다가 사실 우리가 침체란 걸 잠깐 경험도 해보기 전에 V자 반등을 너무 빨리 해버리니까 그러지 않았는데,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게 되었었고, 이번에는 사실 하락이 길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코로나 때의 예시가 아니라 과거의 평균적인 예시가 더 들어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 뭐 매크로 변수가 지금 변수가 많기 때문에 뭐 단언할 수는 없죠. 근데 만약 뭐 어떤 펀드를 운용하시라고 지금 신규 펀드를 하나 주어지게 된다면 어떤 포트폴리오로 지금 현재 연말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세요? 저는 뭐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 위주 대형주. 예가 될 것 같고, 여기에 조금 더 칼날을 낸다라고 네. 하게 되면 뭐 현금 흐름이 좋아가지고서 그걸 네. 가지고서 뭐 주주 정책을 좀 펼쳐줄 수 있거나, 음. 그럼 뭐 주가가 못 올라도 제가 좀 더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뭐 M&A나 요즘에 다들 가격이 이제는 경쟁사도 싸져서 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금 여력이 좀 있는 쪽으로 또 추가적으로 좀 칼날을 내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건가요? 10월 달부터 펀드 운용을 만약에 지금 완전히 현금을 다 들여서 이제 추락이 시작하시면 네. 들어와요. 이렇게 휙 네. 네, 피하시면. 네, 네. 사실 건가요? 그러면은 네. 뭐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에서는 뭐 조금 더 하방이 보인다. 근데 뭐 나중에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뭐 그 나눠 가지고서 네, 천천히 매수를 해보기에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진짜 다운사이드는 한 10% 정도로 보시고 업사이드는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시기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뭐 시장을 분석하는 툴도 다르시고, 그런데 몇 가지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뭐 분석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또 너무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아니냐라는 말도 있을 수 있고, 뭐 보면 다운사이클에 대한 다운사이드가 이제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하방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상방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면 조금 사들어가도 된다라는 뭐 생각도 할 수도 있는 시기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또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를 해서, 근데 이제 뭐 분명한 것은 좀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는 구간이 이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절대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요. 제가 네. 말씀드린 분할이라는 거는 네. 최소한 한 달입니다. 최소한 달은 분할인 거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아까 그 변동성을 가지고 온 이유가 절대로 레버리지 투자는 안 하셨으면입니다. 네. 그 저점일 전후로는
2% 이상 움직이는 날이 이틀 중에 하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풀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견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뭐 저점이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좀 위험하실 수가 있다. 예, 그 말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여튼 뭐 여러 가지 시장 관련된 이슈들이 참 어렵습니다. 매크로 지표 이야기를 해도 이게 맞아 떨어질지, 또 과거 지표가 지금 현재 상황과 똑같은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많기 때문에 또 어렵고, 또 보이지 않는 뭐 모멘텀이 또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맞는 거냐에 대한 생각도 많아질 수 있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바닥은 지나가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참 지금 뭔가 결정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장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 또 과거보다 불확실성이 더 큰 시기인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좀 오늘 말씀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의 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판단하셨던 어떤 여러 가지 분석의 툴에 대해서 또 하나의 팁으로 또 참고를 보시는 분들은 또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작가님 오늘 또 따로 말씀 주실 게 있나요? 일단 뭐 제가 생각하신 내용과 정말 한 98% 흡사해가지고 되게 놀랐고요, 사실. 네. 사실 뭐 여기서 뭐 저점이 10% 또는 15% 더 떨어지지 그건 사실 아무도 모르기는 하는데, 솔직히 12개월 후에 지금 와 보면은 지금보다 주가가 훨씬 더 높게 형성되어 있을 거거든요. 네. 매우 높은 확률로. 예, 그래서 물론 저점은 이제 알 수 없지만 뭐 말씀하신 분할 매수 그거는 상당히 훌륭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은 10월 달부터 사실 겁니까? 저는 10월 말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죠. 10월 말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십니까?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도 좀 같이 팔로잉 하면서. 그렇죠. 여기 이제 계좌도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지금은 그 돈이 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 고객이신데 제가 팔로우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뭐 사시는지 제가 한번 보고요. 또 네, 손절을 그럼요. 하시면 또 말씀드릴게요. 제 계좌 뭐 보실 거 아니죠? 네. 얘 뭐 사냐? 아니 네, 못 그죠? 봅니다. 왜냐면 뭐, 못 보는 거예요? 예. 아니 뭐 예, 그거를 뭐 전 다 볼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뭐 볼 수는 있죠, 보려면. 근데 이제 굳이. 근데 어떤 손절하시면 아니까 제가. 네네. 예, 손절하시는 것도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뭐 좋은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좀 투자하는데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자료를 가지고 또 말씀 주셔서 너무 저도 도움된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좋은 시간대 한 번 더 나오셔서 아마 뭔가 또 시장이 확 변할 때 또 한번 말씀 주시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주신 분은 정광우 전 펀드 매니저였고요. 오늘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직주 근접의 레벨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서울의 중요한 회사들은 광화문에 많은데 여의도 거주자들 중에 제일 선호하는 자리가 반포예요. 네트워크가 강남이 제일 좋아요. 인생에서 계속 바뀝니다. 적어도 저는 한 6년에서 8년에 한 번씩은 결론을 내야 될 게 인생에 따라서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아이를 낳냐 안 낳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겠죠. 부동산 입지의 변천사를 한눈에 살피는 대한민국 부동산 부의 역사.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